도덕경 제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제2장의 첫 줄은 현아, 계지, 미지, 위미, 사, 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지, 위미는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정해진 것, 합의된 것을 말합니다. 첫 줄에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합의한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알면 이는 추하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하다고 합의한 것, 선하다고 정해진 것을 알면 선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노자 사상이 아주 잘 드러난 구절로 유명합니다. 그것이 유행이다, 그것이 멋있는 것이다 라고 정해지면은 또 그것을 추종하면은 어떤 한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유행이라고 합의하는 순간 그 유행은 더 이상 어떤 패션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하나의 권력이 됩니다. 그것이 멋있어 라고 합의한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면은 유행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못하는 사람, 유행을 따라서 더 잘 어울리는 사람과 더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게 되죠. 구분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유행을 놓고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과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유행이 있어서 그 유행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의하면 그것은 하나의 권력이 돼서 아름다움 영역에 머물지 않고 이 세계를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사회에 갈등이 드러나는 하나의 현장이 돼버린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알거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선하다고 하기 때문에 선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으로 아는 것은 추한 행위거나 선하지 않은 행위이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정면으로 공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자는 인간의 본질을 인으로 놓고 그 인을 보존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철학을 구조하죠. 인이 최고로 잘 발전된 상태 혹은 인을 잘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권력이 된 상태, 기준이 된 상태, 이거를 예로 놓죠. 공자 사상 안에서 예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으로 받아들여진 예, 이것은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공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에 맞지 않으면 보지도 말고, 예에 맞지 않으면 듣지도 말고, 예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도 말고, 예에 맞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노자가 보기에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도 선이 될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너희들 모두 이것을 선이라고 결정하는 순간, 선이라고 합의하는 순간 이것은 기준이 돼서 세계를 오히려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기능을 하게 돼. 그래서 이것은 선을 지향해서 만들어졌지만 이것의 작동은 선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안 갈 수도 있어.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선이라고 합의해요. 선이라고 합의하면은 그것은 하나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 기준을 수용하는 행위,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은 네가 하나의 기준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나게 하거나 그 아름다움과 일체가 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름다움과 추함,
그 다음에 선과 불선, 일단 추함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추함이 있다. 선함이 있기 때문에 불선함이 있고, 불선함이 있기 때문에 선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관적 상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노자 시대에서는 맞지 않아요. 이거는 장자에 와서야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이걸 명이라고 그러죠. 이 개념이라는 것도 노자는 이 개념을 정하는 순간, 개념을 규정하는 순간, 이건 뭐예요?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사회 부조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개념과 개념을 정하는 행위를 선고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장자는 개념 자체가 주관적인 것이고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개념의 해체를 주장하죠. 노자는 개념이 하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부조리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장자는 개념은 원래 주관적인 것이고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장자하고 노자가 크게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노자는 나라를 다스리고 리더십을 발전시키는 정치 철학적 성격이 강해요. 고덕경은 정치 철학서입니다. 반면에 장자는 개인의 자유와 해방을 실현하려는 예술적 성격이 강해요. 개인의 자유와 해방을 실현하려면은 개인이라는 주체적 존재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철학적으로. 이것을 주관적 상대로, 너는 아름답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추하게 볼 수 있어. 너는 선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추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어야 선하지 않은 것이 있고, 선하지 않은 것이 있어야 선한 것이 있다는 이런 존재적 상대주의를 가능하게 하려면은 그런 상대주의가 가능한 어떤 존재론적 토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주관적 상대가 있으려면은 이 주관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개별자, 개인이 철학적으로 드러나 있어야 돼요. 주관이나 개별자나 개인이 철학적으로 드러나 있으려면은 반드시 어떤 범주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라는 범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이라는 마음이라는 범주가 있어야 돼요. 이라는 범주나 심이라는 범주는 공자나 노자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맹자나 장자 시대, 전국 중기에 와서야 이 기라는 범주와 심이라는 범주가 철학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 범주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글자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노자 철학에서 기라는 글자는 다 빼버려도 노자 철학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자 철학 체계에서 기라는 범주를 빼버리면 장자 철학은 서 있지를 못해요. 대로 무너집니다. 노자나 공자 안에서 이 심이라는 글자는 빼버려도 노자나 공자 철학은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런데 맹자나 장자 철학에서 심이라는 글자를 빼버리면 맹자와 장자 철학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서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나 심이라는 글자가 공자나 노자에서는 범주가 아니고 맹자나 장자에서는 범주인 것입니다. 심, 마음이라는 건 개인이 느끼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마음이란 게 없어요. 마음은 나한테만 있어요. 이나 심이라는 이 개념이
범주로 작용하는 데서만 주관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개인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도덕경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해방은 나오지 않습니다. 강자 철학은 주제가 개인의 자유와 해방을 완성하려고 하는 예술 철학적 성격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첫 대목을 주관적 상대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철학의 발전 맥락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고 하니까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아는 네 태도는 그건 추하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선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선한 것으로 알면은 너는 선하지 않은 거다. 어떻게 보면은 집단주의, 단체주의를 신랄하게 비난한 것일 수도 있어요. 집단주의나 전체주의라는 게 뭐예요? 다 어떤 가치를 합의해 놓고 그 합의된 가치를 모두 다 추종하고 따르게 하는 거잖아요. 집단주의나 전체주의는 오히려 사회를 병들게 할 뿐이다. 그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데까지 이야기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자의 두 줄은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은 유무상생이에요. 도덕경 1장에서 범주 두 개가 제시됩니다. 유하고 무입니다. 유와 무는 동출이 이명, 같이 나와 있으면서 역할을 다르게 한다. 유하고 무 사이에는 논리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선후, 상하에 차등이 없다. 함께 동등하게 존재한다. 유와 무가 함께 동등하게 존재하는 것, 이것을 일장에서는 현이라고 표현했어요. 현은 뭐예요? 경계가 없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죠. 현관을 이야기했잖아요. 현관은 밖에 있는 문도 아니고 안에 있는 문도 아니고 또 안에 있는 문이면서 밖에 있는 문이기도 하잖아요. 두 개의 범주는 같이 나와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도덕경 1장 마지막 줄에서 중묘지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들락거리는 문이다. 중묘지문은 뭘 말하느냐? 바로 유와 무가 함께 나와 있으면서 맺는 그 관계로 이 세상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 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유무상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 나를 포함해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유와 무가 서로 살게 해줘서, 유와 무가 상호 의존해서 그 의존한 원칙과 그 관계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태어났다가 사라진다. 만사 만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유와 무가 서로 꼬여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대원칙 위에서 다 일어난 일이다. 그 대원칙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 도덕경 1장에서는 유와 무가 함께 나와 있어서 역할을 달리하고 있다. 함께 나와서 역할을 달리하는 그 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고 난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2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개념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덕경 강의를 하기 전에 노자 도덕경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국기복례와 대립되는 거피취차, 거피취차의 존재론적 근거가 되는 유무상생, 그리고 거피취차와 유무상생이 현실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응용되기 위해서는 나라의 규모는
작고 백성의 수는 적은 그런 나라야 된다. 그것을 소국과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피취차, 유무상생, 그 다음에 소국과민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덕경 2장에서 유무상생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난이상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쉬운 일도 하나도 없다. 어렵고 쉬운 일이라는 것은 더 어려운 일과 비교돼서 그것이 쉬워지는 것이지, 쉬운 일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일도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일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것이 어려운 일로 형성된다. 어려운 일로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쉽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지 이것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장단상교. 이 마크펜은 짧습니까? 깁니까? 아직 모르죠. 이것이 내 키와 관계를 맺으면 이 마크펜은 짧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내 손가락과 관계를 맺으면 그 순간에 마크펜은 긴 것으로 드러납니다. 길고 짧은 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이 맺는 관계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마크펜은 내 키와 관계를 맺으면서 짧은 것으로 드러나고 내 손가락과 관계를 맺으면서 긴 것으로 드러납니다. 고화, 지리산은 높은 산입니까? 낮은 산입니까? 지리산만 놓고 보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지리산이 백두산과 관계를 맺으면 지리산이 낮은 산으로 드러납니다. 지리산이 제가 자주 오르는 한평의 그 산봉과 비교되면 지리산이 높은 산이 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도 서로 기울어져서 높게 드러나고 낮게 드러나는 것이지 높고 낮은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음성상화. 그래서 음은 그냥 소리, 이것을 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소리만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떻게 구분해서 말하죠? 이 성은 거기에 음가가 매겨진 소리입니다. 높고 낮고 길고 짧은 것이 매겨진 소리. 그런데 어떤 소리도 성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음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음하고 성이 서로 관계를 맺어야 음이 음으로 드러나고 성이 성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음성상화입니다. 전후상수. 앞과 뒤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앞에 서 있습니까? 뒤에 서 있습니까? 이 테이블과 비교를 하면 저는 뒤에 서 있고, 이 화이트보드에 비교하면 저는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도 서로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앞이 되고 뒤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항야, 이것이 법칙이다 이 말. 이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노자가 볼 때 유와 무가 제일 우두머리 앞에 나와 있으면서 뒤에 어떻게 돼요? 난, 이, 장, 단, 고, 하가 우는 유에 의존하고 유는 무에 의존하고, 쉬운 것은 어려움에 의존하고 어려움은 쉬운 것에 의존하고, 짧은 것은 긴 것에 의존하고 긴 것은 짧은 것에 의존하고, 아래에 있는 것은 높은 것에 의존하고 높은 것은 아래에 있는 것에 의존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 세계의 원칙이다 라는 말을 항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국은 도가 되는 거죠. 유무, 난이, 장단, 고화, 이것들이 서로 의존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세계가 드러나는, 세계가 존재하는 대원칙이다. 이것을 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생략하고 노자는 이 세계는 유무상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무상생이란 말은 이 세계는 유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과 무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 유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과 무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새끼줄 꼬이듯이 꼬여서 새끼줄 꼬을 때 어떻게 돼요? 이 가닥과 이 가닥이 서로 의존해 있죠. 서로 의존해서 이 세계는 이루어진다. 유무상생은 이 세계가 존재하는 형식을 드러내는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자는 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주관적 상대주의, 주관적 상대론으로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도덕경 2장까지 와서 이 세계의 만사 만물을 가능하게 하는 대원칙, 도가 유무상생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죠. 어떤 사상가의 그 사상을 전체적으로 이 사상이 어떤 특색을 보이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장의 표현 방식입니다. 공자는 복자와 만날 때 뭘 주로 사용해요? 왈을 주로 사용합니다. 왈. 공자, 왈, 맹자, 왈. 이건 뭐예요? 언어를 긍정하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강제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조죠. 그래서 왈을 사용한다. 그 말은 그 말의 수행과 그 말의 진실성, 이것을 강요하는 것, 이것을 긍정적으로 지고 있을 때 그런 태도를 가진 상태에서 글쓰기 할 때 왈을 사용합니다. 성경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 가라사대. 성경도 왈을 많이 쓰죠. 근데 불경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화자의 주체성이 숨는 형식의 글쓰기가 되는 거죠. 노자는 왈도 아니고 여시아문도 아니고 시를 사용합니다. 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 자연이에요. 노자는 공자와 다릅니다. 공자는 모든 인간한테 공통적으로 있는 어떤 특성을 발견하고 그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질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질서가 결국은 하나의 특정한 기준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이 사회를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부조리를 피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노자는 인간이 모두 공유하는 내면의 공통된 특성을 기반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자기가 형성하려고 하는 질서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인간을 벗어납니다. 그 인간을 벗어나서 인사이트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느냐? 그걸 바로 자연에서 찾아요. 그래서 공자는 인간 안에서 철학의 토대를 찾고, 노자는 인간 밖, 즉 자연에서 철학의 토대를 짓습니다. 노자는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응용해 보자는 생각을 해요. 왜? 인간 내면에서 있는 공통된 특질을 기반으로 하면은 필연적으로 기준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가치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폭력의 출발점을 우리가 없앨 수가 없다. 노자의 기획은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응용해 보려는 기획을 가져요. 노자 철학에서, 그 다음에 장자에서도 그렇고, 항상 자연은 이상적인 것으로 제기됩니다. 자연은 이상적인 질서로 제기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노자가 자연을 이상적인 질서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질서를 버리고 자연의 질서로 가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자는 인간의 질서가 중요하다. 왜? 우리는 인간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인간의 질서를 인간의 내면성을 근거로 해서 만들면은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폭력성을 제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을 벗어나 있는 것. 그 자연에서 질서를 파악하고 그 파악한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응용하자 하는 것이 노자의 기획이에요. 노자나 장자에서 자연이 이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명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문명은 나쁜 것이고 자연은 좋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응용하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자연의 이상적인 모습을 먼저 말합니다. 이걸 자연의 질서라고 그러죠. 이걸 먼저 말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예요? 인간의 질서를 말합니다.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질서가 인간의 질서로 내려오는 매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사를 노자는 시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인간 사회는 이래야 된다 라고 말하는 문장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시인은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는 매개사입니다. 그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뭐예요?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응용하려는 기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십시오. 유무상생, 난이상성, 고화상경, 전후상수, 음성상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유무, 고저, 장단, 고화, 음성 이것들은 전부 뭐예요? 인간의 내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유무상생 밑으로 전후상수까지 이걸 가지고 자연이 이렇게 생겼다. 이것이 원칙이다. 항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살자고 할 때 이상적인 인간은 뭐예요? 바로 성인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내면화한 성인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의지사, 무의의 일을 행한다. 무의를 실천한다. 이런 뜻이죠. 무의의 일을 처리한다. 자, 여기서 이제 무의를 한번 보죠. 어느 분이 노자에 대해서 써놓은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놓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노자는 무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노자라면 4대강 사업 같은 거는 안 할 것이다 라고 글을 썼어요. 여기서 4대강 사업이 해야 되는 사업이냐 하면 안 되는 사업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의를 이해하는 방식을 제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노자라면은 자연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를 자연에 손을 대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이해는 노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이해를 가지고는 적극적인 문명의 삶을 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노자를 반문명론자로 봅니다. 문명을 반대하는 사람. 반교육자로 봅니다. 교육을 반대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노자는 분명히 무의지사, 무의라는 일이에요. 무의라는 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의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노자는 문명론자입니다. 공자도 문명론자입니다. 노자도 문명을 긍정하고
공자도 문명을 긍정합니다. 다만 공자는 이런 식의 문명을 주장하고 노자는 저런 식의 문명을 주장할 뿐입니다. 공자식의 문명을 반대한다고 해서 문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명은 인간이 만든 것이죠. 인간이 문명론자다. 그러면은 그 문명을 건설할 때 하는 인간의 행위,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인위라고 그래요. 인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위가 있고 무위가 있어요. 유위가 있고 무위가 있습니다. 노자나 강자는 유위를 반대하는 거지 인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자나 노자가 다 인위를 긍정합니다. 무위의 이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노자는 무위를 주장하고 공자는 유위를 주장합니다. 사실 도덕경 1장에서 말했을 때 유위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사도예요. 무위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상도입니다. 노자는 사도를 반대해요. 뭘 주장해요? 상도를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고가를 이해하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자가 반대하는 것은 유위이지 인위가 아니다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는 매우 특별한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무위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내일 외출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요. 이것이 유행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옷을 입으면 이거는 유의입니다. 그런데 옷을 입는데 유행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고 주위의 친구들이 그렇게 입어야 이쁘다라는 말을 다 함께 했다면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눈에 멋있어 보이는 것, 자기가 입고 싶은 방식으로 입어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 이것을 무의라고 그래요. 옷을 입는 행위 자체가 인위적이죠. 그러면은 자연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노자였다고 이해한다면은 옷을 입는 행위 자체도 안 해야 됩니다. 자연에 손을 대는 것을 노자는 반대했으니까 4대강 사업도 반대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관점이라면은 옷 입는 것도 부정해야 돼요. 노자는 옷 입는 인위적인 행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자는 옷 입는 인위적 행위는 긍정합니다. 다만 유의적인 옷 입기를 반대하고 무의적인 옷 입기를 찬성합니다. 노자가 볼 때 유의적인 옷 입기, 집단의 합의나 유행을 따라서 옷 입기를 하는 태도로는 그 사회가 아름다움을 증가시키거나 패션을 발전시키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런 유행과 그 다음에 집단의 어떤 기준, 이것을 다 이겨내고 나를 표현하는 한 방식으로 나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것이 그것이 본인을 더 아름답게 하고 사회의 패션을 더 발전시킬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성인은 무위의 일을 처리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단이 형성해 놓은 기준을 그대로 집행하는 방식의 일 처리를 하지 않는다. 각자의 자발성이 드러나서 그것이
전체의 생명력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인은 너는 이렇게 옷을 입어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인은 자발적으로 입는 그 모습을 기다려 주는 거죠. 그래 가지고 패션의 다양성과 자발성이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한다. 이것이 성인은 의의 일을 처리한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기도 해요. 그냥 이 세계를 제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이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예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방식이 있어요. 나한테 있는 창을 세계에 그대로 투사하는 거죠. 봐야 하는 대로 보거나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이것을 유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봐야 하는 대로 보게 하는 기준이나 보고 싶은 대로 보게 하는 어떤 색안경, 이것들을 무화시키고 세계를 보여지는 대로 보는 방식, 이것을 무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보거나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은 깊이도 얕습니다. 근데 세계를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우선 깊습니다.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보는 사람은 세계를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계를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보는 사람을 이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갈등과 분열과 혼란의 상황입니다. 이 갈등과 분열과 혼란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정치 집단을 우리는 진영이라고 합니다. 진영에 갇히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봐야 하는 대로 봅니다. 보여지는 대로 볼 수가 없어요. 봐야 하는 대로 보면 이 세계의 변화에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영 정치에 갇혀서 분열을 겪고 갈등을 겪으면 역사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왜 도태되겠어요? 이 세계의 흐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야 하는 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거기에 제대로 적응하려면 그 세계를 정확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를 정확히 보려면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노자는 무의라고 한 것입니다. 당신이 한 진영에 갇혀 있으면 판단이나 행동은 매우 빠르고 매우 결사적이다.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는 내공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세계가 당신한테 드러날 때까지 당신은 기다리지 못한다. 그러면 당신은 세계의 흐름을 잡을 수가 없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봐야 쓰는 대로 보고 그것을 진리로 알고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 그 대신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공동체가 발전을 못하고 지체되고 추락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생불원지교 개념 어느 명과 가깝죠. 정해서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학생이 쓰레기를 버리는 걸 봤어요. 선생님이 쓰레기를 버리는 학생한테 너 쓰레기 주워 이렇게 말하면 이것을 언지교라고 그래요. 언지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 방금 쓰레기 버렸다
사실만 알려주는 것. 이걸 불언지교라고 해요. 수행할 태도를 명령하지 않는 거죠. 쓰레기 줍는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쓰레기 줍는 행위를 하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여기서 불언이라고 하니까 말을 또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겠어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행해야 될 내용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쓰레기 버렸다. 그 말을 듣는데 쓰레기 안 주울 학생이 있겠어요? 학생이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러면은 쓰레기를 줍는 그 승리의 공이 학생의 것이 됩니까? 선생님의 것이 됩니까? 학생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불언지교를 통해서 쓰레기를 줍는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너 쓰레기 버렸어, 빨리 써, 쓰레기 주워, 이렇게 언지교를 하면은 그 학생이 쓰레기를 줍더라도 쓰레기를 줍는 이 승리감은 학생의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누구의 것이 돼요? 선생님의 것이 됩니다. 이 승리의 공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선생님의 것이 된다면은 이 학생은 하나의 공석적 상황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자기 행위를 결정하는 주인이라는 의식이 형성되지 못하고 이 학생은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한 겹 더 쌓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언어 행위를 하면서 타인에게 수행할 내용을 바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할 내용을 바로 이야기하는 그것으로는 그것이 존재론적 성장까지 돕는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한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녀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공부해라. 성적 올리자. 수행해야 될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아서 말을 하는 거죠. 설령 그 자녀가 공부를 했더라도 그 공부를 한 행위의 승리감은 자녀의 것이 됩니까? 부모의 것이 됩니까? 부모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이 작은 승리감이 모두 다 부모의 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자녀는 한 번도 승리감을 맛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나는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적 종속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종속적인 느낌을 갖는 자녀가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자신감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한테 공부해라, 성적 올리자, 이 말을 하는 대신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너는 무엇을 할 때 즐거워? 너를 행복하게 하는 거는 뭐야? 라는 질문은 공부해라, 성적 올리자, 이 말보다 한참 뒤에 있는 말들입니다. 이 한참 뒤에 있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을 불언지교라고 합니다. 교자가 볼 때 언지교를 해가지고는 멀리까지 가는 인간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되게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성적 올리자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머릿속에 있는 건 뭐냐? 좋은 대학 가자, 이런 말일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아. 자기를 믿지도 않아. 이러면은 꿈도 없어. 대학에 갔어. 대학에서 성적 잘 받았어. 그 다음에 어디에 취업을 했어. 그것이 그 자녀의 전부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 자녀는 그 대학에 합격하고 그 대학 합격의 그 결과로 어디에 취업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이것은 잊기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낮다고 그러는데, 행복 지수가 낮은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하면은 언지교를 듣고 살았지 불언지교의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클 겁니다. 그다음에 보는 것이 만물 자건이 불씨예요. 여기서 불씨라고 하지 않고 불씨라고 했습니다. 이 불씨는 안이불자로 넣어서 바꾸면 불씨지가 됩니다.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그 목적어를 생략하면서 부정사는 이 불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목적어가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의 입장에서, 자연의 입장에서는 만물이 거기서 다 일어나. 만물이 다 일어나는 그 만물들을 내가 시작시켜주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뒤로 물리는 모습이에요. 앞으로 드러나게 하는 모습이에요. 뒤로 물리는 모습이죠. 유무상생의 도를 체득한 사람은 모든 만물이 내 덕으로 다 잘 돼도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하도록 시작하지 않았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유무상생의 이 원리가 적용된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감춥니다. 불언지교, 자기를 감추는 화법입니다. 언지교는 자기를 드러내는 화법입니다.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욕구를 담아서 말을 하는 것이 언지교고, 자기의 욕망, 욕구를 담지 않고 하는 말을 불언지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물 자건이 불씨도 그것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생이불류, 여기도 목적어가 감춰 있죠. 무엇인가를 살게 해줬어요. 무엇인가를 살려줬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 내 것으로 갖지 않아. 소유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단체가 잘 돼.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를 내 단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소유하지 않아. 내가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내 뜻대로 그것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따라서 그것 자체대로 발전하게 놔둔다는 거거든요. 위불지, 무엇을 하더라도 네 뜻대로 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을 했어요. 이것을 했으면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리,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잘 발달하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발전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간다면은 이 뜻은 이렇게 가는 것이 자기 뜻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여기에 국에 넣어야 돼. 그러면 이것 자체로 발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발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반드시 네 뜻대로 해야 된다는 그 태도를 버려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공자도 하는 말이에요. 공자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크게 이루는 큰 사람이 되려면은 네 가지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사무라고 하는데, 사무는 뭐예요? 무의, 무필, 무고, 그다음에 무아, 무의. 억측하지 마라. 이게 사람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자기도 망가지고 상대도 망가뜨리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상황을 없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그림을 그려. 그리고 상대를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상대를 판단해. 쉽게 판단하는 사람을 주위에 두면 안 됩니다. 이 쉽게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은 스스로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성취를 크게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은 절대 억측하지 마라. 그 다음에 왜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네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고집 부리지 마라. 교조주의나 교조적으로나 원리주의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뜻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 다 모두가 너를 되도록이면은 감추어라. 감추는 것은 뭐예요? 유언지교를 해라. 너를 감추는 것은 뭐예요? 나를 소외시키려는 거예요. 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감추는 것은 나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공성이 불고, 노자의 사상에서는 공성이라고 하죠. 성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공. 공성, 공이 이루어져요. 성공은 공을 내가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노자는 나를 감추고 뒤로 물러나게 후퇴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발전 맥락에 따라서 공이 이루어져요. 공이 이루어져도 불거지, 거기에 그것을 차고 앉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체게바라를 어떤 혁명가라고 그러죠. 에리히 프롬은 혁명가와 반항아를 구분하더라고요. 반항아는 뭐냐면은 자기가 누군가를 타도하고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간 것. 이거를 반항아라고 그래요. 혁명가는 자기가 타도했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계속 혁명하는 것. 이 사람을 혁명가라고 그래요. 체게바라는 쿠바 혁명을 성공시키고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이 사람 다시 혁명의 길을 또 떠나죠. 볼리비아 내전에 또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게바라는 자기가 타도하려는 그 자리를 타도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자기가 차고 앉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에릭 프롬의 관점에 의하면 체게바라는 혁명가인 거죠.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혁명가라고 한 정치인들, 이 사람들은 대개는 모택동도 그렇고 자기가 타도하려고 하는 그 자리를 자기가 차고 앉는 거예요. 이것을 에릭 프롬은 반항아라고 그러거든요. 공이 이루어져도 자리를 차고 앉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해석하는 관점은 다르겠지만은 체게바라가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상적인 한 인간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타도하려고 한 그 자리를 타도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차고 앉지 않았어. 그것을 차고 앉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굵어 버림받지 않는다. 어떤 공을 이루고도 그 공을 자기가 한 것이라고 차지하고 거기에 눌러 앉으면 그 사람은 결국 버림받게 된다. 이것을 노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시이라는 매개사를 통해서 앞에서 자연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그것을 응용해서 인간의 질서로 만들자 하는데 인간의 질서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